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5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대 지수가 빨간불과 초록불을 깜빡이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99%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린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월가의 주식 격언이 들어맞을까요? 대표의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4만 달러를 하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5월 증시의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자, 결전의 한 주가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인터뷰 있죠. 자, 어떻게 금리의 향방, QT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될지 시장이 귀추로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들 포함해서 디플레이션, 일본 엔저 등등 여러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 이벤트를 맞은 이번 한 주, 또 오늘 1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과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또 참여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이번 주 미국과 영국 등 12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의 기록적 강세에 4월 한 달간 7.8% 급락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 속에 5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U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7.5% 상승하며 7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0.73% 상승한 12,9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2.83% 떨어진 온스당 1,85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3.45% 하락한 배럴당 1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4% 떨어진 1.05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연준 회의인 5월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또 3일 그리고 4일 양일간 걸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패드 워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연말까지 3% 가까이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는 5년 만에 103선 돌파하면서 달러 초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스닥
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2번 연속으로 제가 관망 포지션을 네. 잡아드리는데 물론 자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물론 이게 대세 하락장임에는 분명하고 예. 그렇죠. 제가 항상 하락의 기조를 말씀을 드렸죠. 네, 변함 없으시네요. 예,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전저점을 깼죠. 제가 이제 요 라인에서 저희 차트 보시면 이 라인에서 이거죠. 예, 쌍봉 찍고 기술적으로 네. 쌍봉 찍고 전저 라인까지 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번 주에 전저 라인 깼고 네. 오늘도 지금 저점은 깼습니다. 12,000선까지 일단은 12,700선까지 일단은 내려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전 고점을 못 넘는 대세 하락장 일단은 2022년에는 그렇게 딱 큰 그림 잡으시면 되는데 예.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망 포지션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제가 저번 주부터 일단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네. 시장은 지금 13,000포인트에서 눈치 보기 장세고 힘겨루기 장세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하락의 기조는 맞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3년 전이죠. 1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매수의 힘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자 아무리 대세 하락장이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매도로 한 번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13년의 그런 응축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0에서 14,000을 계속적으로 일봉상으로 터치를 하면서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전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인터뷰 발표가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죠. 올해 어떻게 통화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그때 딱 발표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학습 효과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예. 항상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 휴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부동산 회사 리스크가 있을 때도 그랬고 네, 홍다 사태 때도. 금리 인상도 그랬고 예. 항상 쉬는 날이 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충격을 일단은 쿠션 역할을 조금 해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우리 증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쉬는 날이었다. 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쿠션 역할을 이번에 좀 해줄지도 여러분들 패턴 분석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쿠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이어서 바로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난주 복귀하고 이번 주 주요 이슈 점검 좀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4% 이상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사실은 뭐 아마존 쇼크라고 제가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고 아마존이 7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일단은 1분기 때는 플러스의 성적을 내기는 했는데 2분기 때, 자, 제가 4만 5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쿼터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죠. 1쿼터 점검해드릴 때 제가 자, 1분기 성적은 괜찮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2분기 예상 실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부분 그리고
중국이 공급망 폐쇄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 거의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게 보다 2분기 때 반영이 돼서 기업 실적 발표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애플이 2분기 예상치를 일단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50조에서 최대 한 100조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은 한 4% 정도 급락을 하는 우리가 폭락이라고 하죠. 한 1, 2% 정도는 급락이라고 보고요. 3% 이상은 일단은 폭락이라는 이런 단어를 조금 쓰게 되는데 4% 이상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다. 자, 여기에서 작년 10월에서 11월 같은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큰 상승을 이끌 것인가?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저점을 계속 깨면서 하방 포지션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운명을 가를 시점이라고 해서요. 자이언트 스텝 여기 옆에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좀 하나 갖고 왔는데 0.75%죠. 세 번 이렇게 건너뛸 것 같은데요. 자, 5월 3일부터 4일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주요 지표들을 제가 조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4%대를 일단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반영 안 한 수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8.5%와 우리나라의 4%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큰 갭의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일단 화요일 날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한번 발표가 되고 있고 될 것이고요.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있고요. 자, 목요일 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비농지표와 실업률 이거 두 개 일단 발표가 있습니다. 골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골드 3대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비농지표, 실업률, GDP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비농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되니까 여러분들 귀추를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래도 큰 시장의 이슈는 이거죠. FOMC 기자회견.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0.5% 인상. 제가 0.5% 인상은 거의 100%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QT에 관한 것들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5월에서 9월까지 얼마나 많은 채권을 시장에 중앙은행이 던지느냐에 관한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본다라고 하면 QT는 5월 달부터 일단 시작을 할 것이다. 이 기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긴축에 대한 그런 정책을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긴축에 대한 강도가 셀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오늘 좀 가져왔고요. 자, 일본 엔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밑에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엔저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시대는 끝났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보면 옛날부터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제가 가져와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변수가 이겁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위험한 상태와 지금 금리 인상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학습 효과입니다. 이것도 학습 효과인데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을 일본 중앙은행에서 1990년대 빠르게 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원인이다라고 지적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가 지금 일단은 8.5%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 코로나쯤 2019년, 2020년 이때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을 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겠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2019년이나 2020년 때에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르지 않게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페드에서도 지금 너무 늦어버린 거죠.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고,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도 높은 상태로, 일단 실업률도 높아지는 형태로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통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 경제는 계속적으로 고물가 상태에 실업률이 낮아지는, 물가가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 실업률을 빨리 높이고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어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제자리로 빨리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습 효과가 어디에서 났냐면 일본에서 났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일본에 관해서는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은요, 단편적으로 지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 관한 얘기를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한 3, 4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1980년대 플라자 합의부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본이 1990년대부터 금리 인상을 주저를 하면서 97년, 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97년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간에 7년이라는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를 해버린 거죠. 자, 이런 학습 효과가 일단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금리를 올려서, 금리의 폭을 빨리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게 페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지금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일본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주저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페드에서 올해는 굉장히 강력한 긴축,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시행을 할 것이다. 제 예상 같은 경우에는 0.5%씩 한 4번 정도 올리고요. 4, 5번 정도 올리고 0.25%를 한두 번 정도 올려서 올해 12월까지 금리를 한 3% 정도는 맞춰놔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이 8.5%를 찍었는데, 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물가는 하락을 할 겁니다. 물가는 하락을 할 건데,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죠, 여러분. 네. 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올해 12월까지 5.5%나 5% 정도 일단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자, 물가가 5.5% 정도 되고 우리 금리가 3%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금리보다 물가가 많이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되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를 내리거나 금리가 올라야 돼요. 근데 금리 3% 이상? 글쎄요, 3%, 4%, 4%까지 갈까요? 잘 모르겠는데, 물가를 일단은 빨리 잡아야 되겠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건 그래도 경제에 타격이 당연히 또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물가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어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하나 변수가 된 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변수로 일단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0.5%를 일단은 목요일 날 올린다라고 발표를 하고 QT 같은 경우에도 5월에서 9월까지 나온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충격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항생 시장하고 한국 시장 좀 봐드리면서 일본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일부터 4일까지 노동절로 휴장을 하게 되고 또 뭐 일본도 3일부터 9일까지 이제 휴장이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미증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증 시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3년 들어서 최대의 월간 상승폭을 또 올해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또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계속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봐주셨는데 또 연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2%에서 3.5%로 추정이 되는 중립금리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또 시장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항생시장 일단 좀 볼까요? 네. 항생시장 일단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네. 잠깐 볼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주간장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100틱 정도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적 반등인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항생이 메인이기는 한데 네. 자, 제가 중국장, 항생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두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나타난 기업 규제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말씀드렸죠. 두 개 다 시진핑에 의해서 네. 시진핑이 11월에 또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제 프로에 많이 나와요. 시진핑. 예. 항생이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얘기를 했죠. 기업 규제 풀겠다라고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 경제 지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 시진핑이 조금 두 손을 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자기네 270여 개 회사들의 그 SEC죠.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의 그 조사, 회계 조사를 전부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 주간에 자, 기업 규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업 규제를 풀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이 금요일 주간장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인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업 규제로 인해서 중국과 홍콩 시장, 항생 시장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였죠. 자, 두 가지를 여러분 굉장히 상기를 제가 많이 시켜드렸고, 자, 그러면 기업 규제를 일단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키워드가 조금은 바뀌어야겠죠. 자, 기업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으니, 자, 시진핑이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중국과 홍콩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 규제가 우리가 반도북전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기업의 데이터를 국유화 시켰는데, 자, 이것을 얼마나 풀어주는가. 이 내용이 일단은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도 일단은 풀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추를 조금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 시장, 한국 선물 시장과 한국 증시 시장을 볼 때 항상 물론 이제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는 면도 많이 있지만 중국 시장을 면밀하게 조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항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항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우리 나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주간에는. 이거는 야간에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시장 어떻죠? 한국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중국과 항생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서 급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자, 중국 항생 시장, 물론 당연히 미국 시장 메인으로 짚어 보셔야겠지만 중국과 항생 시장도 옆에 두고 항상 꼼꼼히 챙겨 보시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하고 한국 시장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일본 시장 좀 잠깐 짚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본 시장을 조금 잠깐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PPT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볼게요.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보면 자, 2021년 4월부터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쭉쭉 최근까지입니다. 자, 이 노란 박스가 지금 최근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여러분 쭉 보세요. 21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 그렇죠? 22년도에는 지금 플러스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8.5%죠. 우리나라도 4% 초반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7.5% 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였고 지금 최고로 많이 오른 게 최근에 1.2%라는 얘기죠. 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지금 엔화의 가치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과 일본의 경제와 여러분 한 가지 이론을 조금 접목시켜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신세계 리턴즈에 나오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이론인데 디플레이션이죠, 여러분. 디플레이션. 제가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필립스 곡선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경제 이론상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분석을 하거나 어떤 이론을 정립할 때 통설과 다수설을 저는 조금 많이 따릅니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는 없다라는 게 일단은 현재 통설입니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이론일 뿐이다. 한 가지 이론일 뿐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 언제부터이냐면 우리가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 미국이죠. 미국이란 나라를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통설과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본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일본의 지금 30년간의 일단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 거의 100년이죠. 지금 1929년이고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100년 만에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가 일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현상입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 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정상적인 나라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시간이 흐르고 산업이 발전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레벨업이 되죠.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어느 현상이냐면 자, 지금과 같은 현상, 지금 미국과 같은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 과열이니까 이게 경기를 좀 쿨다운 시켜야 돼요. 경기를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살짝 경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 이런 정책이 디플레이션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한 가지 이론으로서 그냥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1년치만 일단은 갖고 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겨우 넘어온 게 지금 1%대입니다. 근데 이전에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런 기조를 일단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가. 자, 디플레이션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경제공황, 우리가 1920년, 29년에 경제공황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싸져요. 물가가 싸지면 물건을 구입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 1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하려는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 노트북이 1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노트북을 사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안 산다 이거죠. 자, 왜 안 살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안 살까?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 있으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 정도 있으면 내가 더 싼 가격에 이거를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화를, 상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못하니까, 투자를 못하고 상품이 안 팔리니까 지어놨던 공장을 폐쇄를 시키겠죠. 폐쇄를 시키면 실업자가 생기겠죠.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지를 않습니다. 왜? 내일 또 떨어질 거니까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뭐냐?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일본을 어떻게 침체시킬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귀추를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일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무역 수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보다도 가치가 더욱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130엔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20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한국 또한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좀 마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과 관련한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써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오일이 두 자릿수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다시 오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우려도 있고 또 EU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하겠다 이 가능성의 무게가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대 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변수만 일단은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수요에 관한 것, 공급에 관한 것인데 네. 자, 수요는 일단 픽스가 돼 있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급도 전부 다 딱 고정이 돼 있죠. 오늘 이제 오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PPT 잠깐 보실게요. 자, 유럽연합의 석유 지역별 수입 비중 일단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30%나 차지를 하고 있고, 자, 공급의 측면이죠. 오펙,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일단은 제가 갖고 왔는데 22년 보시죠. 22년 보시면 자, 오펙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많이 떨어졌고요.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공급 부진. 자, 공급이 일단은 좀 늘어야 지금 원유 가격이 $10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적정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60 선을 유지를 해야 그 공급망 쇼크라든가 아니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조금 상쇄하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레포팅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60에서 $70 선까지 일단 내려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네, 수요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뭐 별로 없죠. 그죠? 예, 금수저주도 일단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유럽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쓰는 게 30%나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거의 저점을 찍고 있죠. 공급이 지금 탄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유가는 60에서 $70 선 안정적인 이런 가격대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두 자릿수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어요, 써니님께서. 두 자릿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60에서 $70 선이 될 수도 있고, $99도 이제 두 자릿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차트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린 라인이 있죠. $94.30 정도입니다. $94.30를 일단은 지지하는 한 이상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3.30를 지지를 하는지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어떤 임팩트 있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유가는 사실상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원자재, 특히 구리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데 빠른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골드도 그렇죠. 골드도 그런데 골드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네네네. 자, 안전자산의 프레임을 끼고 굉장히 급상승을 하다가 네.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죠. 자, 패턴을 일단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네. 자, 기본적 분석으로 지금 원자재와 골드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딸립니다. 거래량, 골드를 사실은 제외하고는 우리 천연가스라든가 말씀하신 구리라든가 팔라듐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딸리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이슈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실전적으로는 매매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상디님 의견에도 저는 동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이 가격들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5월 FOMC 회의에 모든 이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께서는 5월 FOMC 회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디플레이션을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제 시장의 키워드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미증시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얘기한 것이다라고 네네.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학습 효과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중앙은행은 후행성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그것을 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실업률과 똑같이 후행성이거든요. 후행성인데 자 어쩔 수는 없었다라고 해도 제가 오늘 강조드린 거 시기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시기를 한 2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해야 된다. 빨리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0.5%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런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게 아마 이따가 목요일 날 아마 발표가 될 거고 자 금리를 계속적으로 0.7%, 막 1%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려봤자 0.5%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는데 빨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 QT입니다. 이거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했죠. 금리 인상도 지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도 늘리는데 이 폭을 사실은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더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시키는 게 QT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연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의 상황이다 이거죠. 일본의 디플레이션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일본은요 금리 인상 시기를 7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 버블 터졌을 때 했어야 되는데 1997년에 구조개혁할 때 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거든요. 자 연준도 이거를 굉장히 주목을 할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디플레이션이 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연결고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계부채 얘기인데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조금 변화를 조금 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고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나라로 아마 제가 이 시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조금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상당히 늦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979년도에 폴 볼커 의장이 이 금리를 한 20% 정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한 3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살해 위협까지도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의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1979년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정도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이제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도 0.25% 올리느냐, 0.5% 올리느냐, 7% 올리느냐로 굉장한 갑론을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일단 뭐 흘러간 교과서의 얘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한 2년 정도, 예. 2년 정도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있을 것이다. 혹시 뭐 다달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뭐 그래도 6번 정도 이렇게 2년 정도 해서 3% 이상, 최소 3% 이상 아니면 5% 요 정도의 금리 인상은 왜냐하면 네. 물가가 떨어지지를 않고 있죠, 지금. 물론 떨어질 건데 물가가 올해 많이 떨어져도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 5.5%예요. 지금하고 3%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진정으로 컨트롤 가능한 물가 상승률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기는 한데 2%선입니다. 2%선. 자, 2%선까지 일단은 떨어뜨리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자, 2%까지 떨어뜨리는 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동기가 유발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따라서 연준이 이제 올해 중립금리로 한 2%에서 3.5% 정도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5월에 FOMC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해영 마스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거기에 굉장히 100% 동조한다. 0.5%로 그냥 일단은 못 박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0.75%가 진짜로 나온다고 하면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겠죠. 예. 아마 저도 충격일 텐데 시장은 더 큰 충격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한 0.5%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QT가 있잖아요. 그렇죠. QT가 사실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QT가 사실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급 준비율 제한율, 뭐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등등등등 7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사실은 끝판왕이 QT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거를 같이 가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리를 그렇게 막 1%, 2%씩 올릴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이걸로 일단은 뭐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총수요 곡선을 빨리 이동시켜서 물가를 빨리 잡으려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 또 연준 이 자산의 그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있을 그 빅 이벤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내일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이제 큰 화두를 몇 개를 던져 드렸었습니다, 원래. 네. 그리고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부터 제가 키워드를 조금 몇 개 잡아드렸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2022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그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 이게 사실은 그 경제 대공황하고 비슷한 일단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제레이드에 일단 포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리고 일본의 경제, 일본 한 30년 정도의 경제, 뭐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 여기에서 아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경제죠. 예. 일본은 어떻게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향후 뭐 3년이든 5년이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5820님께서 달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골드가 1,700달러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골드 지금 현재 2.5%가량 떨어지면서 1,862달러 선 구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개월 반 들어서 좀 최저치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스터님? 자, 딱 1,700달러인가요? 1,700달러 선을 보고 계신가 보네요. 예, 달러 선이죠, 그죠? 네. 1,750달러 선까지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아. 자, 골드는 일단 안전자산의 프레임을 받고, 네. 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올해 골드가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보세요.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상 어떤 해석에 의한 겁니다. 나스닥이 올 한 해 굉장히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골드가 쭉 뻗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나스닥이 좋나요? 나스닥 또 안 좋죠. 나스닥 또 안 좋는데, 미국 시장 또 안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골드는 쭉 빠지는 현상을 일단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 프레임은 일단 조금 기본적인 분석으로 안전자산 프레임은 일단은 거쳤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칼코만이다. 데칼코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요 선입니다. 이 선이 지금 1,750달러 선 정도 됩니다. 1,767 일단 찍고 있는데,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해서 1,750선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내려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맥점을 하나 조금 짚어드릴게요. 1930달러입니다. 1930달러를 지지하는지 저항받는지 일단은 보시고 1930달러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1750달러 선까지 일단은 보시는 걸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밤 9시 선견 선생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세계시장 살펴보시고 든든하게 개장 맞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